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기쁘다라는 감정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먼저 앞섰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요.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함께 오늘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어제 폭락장을 전부 되돌려 놓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스닥이 5% 상승을 이끈 건 미용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철강과 화학 종목들 오늘장 좋았는데 여전히 업황은 안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건 종목들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수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닷새 만에 반등입니다. 정말 반가운 상승세였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월요일장 종가 661선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5.5%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장 막판까지 탄력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기관은 담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들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는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또 이후에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기조가 나타나고는 하는데 8월 블랙 먼데이 때와는 확실히 대조적인 양상이긴 합니다.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로 작용을 한 걸까요? 일단은 개인이 아직까지는 담아내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인버스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오늘장 시장이 급반등을 했고 그 내에서도 코스닥이 5% 올랐는데 어떤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올랐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띄워주시죠. 네,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 오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무려 12% 가까운 상승세가 보이면서 3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보통 같이 보는 종목들이 있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등이 있는데 5위에 나와 있는 리가켄바이오 오늘장 12%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요. 계엄 이후로 한 3, 4일간의 낙폭을 모두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HLB까지 2% 가까운 상승률이었습니다. 외에도 6에서 12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요. 앞서 봤던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도 많지만 요즘은 미용 종목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각각 7%, 8%, 13%대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 물론 중국 관련 이슈가 오늘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앞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휴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톡신 부문 내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역시나 앞으로도 유럽 시장 진출 기대해봐도 좋다라면서 내수도 견조하고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6, 7만 원 선에서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4만 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용 쪽 종목들 외에도 오늘 중국 이슈로 함께 움직인 게 바로 철강이나 화학 쪽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포스코홀딩스 각각 대표적으로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1년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업황에는 여전히 한파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기준으로는 각각 10%, 6% 정도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에서 내수 살리기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내일부터 추가적인
회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년 3월에 있는 전인대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런 뭐 철강이나 화학 쪽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황이 개선될 것은 더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지 신중하게 다가가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급물살 휴전 논의가 탔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주들 오늘 다시 한번 들썩였겠죠. 대표적으로 삼부토건, SG, DYD들이 탄력이 참 좋았습니다. 삼부토건은 결국 상한가에 직행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재건 테마들은 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급등세를 보이고는 하는데요. 이제 정말 종전이 된다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직접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정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중국과 우크라이나 테마 모두 일단은 기대감으로 호재성 이슈와 그리고 시장의 급반등과 함께 크게 튀어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다가가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헤드라인 모두 전해드렸고요. 더 추가적인 전략은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장 전략을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함께하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이런 시장이 참 반가웠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급락을 했던 시장이 오늘은 급등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손절매를 하기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죠. 주가가 움직이는 그 요인을 찾아서 그 동인을 찾아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당장은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당장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고민 해결을 저희가 오늘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올랐던 섹터들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오늘장 어떤 섹터나 이야기들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심에 있는 화두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그렇고 다음 달이죠. 새해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 투자할 때 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이 보여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우리 파트너님 강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시장 폭락을 보면서 이 폭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이 올라버리니까 좀 김이 빠져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급등락 장세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크레딧에 대해서 이 수정할 수가 있다, 즉 강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시장이 예전처럼 성장을 이어가는, 즉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난 몇 년 동안 2%대 멈춰버린 그런 저성장 국가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점점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보기에는 뭐하고 좀 약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시장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폭락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원인을 알고 이 시장을 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폭락장의 원인은 시장 외부에 있는 요인과 시장 내부에 있는 요인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에 의한 폭락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 폭락장을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 시장 외부 요인을 보시게 되면 시장 외부 요인으로 지금 이런 사회적인 요인 또 이 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요인, 이런 시장 경제적인 요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모두 시장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없어져 버린 부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말들이 많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 시장을 잡아먹어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정부라는 궁극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 내에서 또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 테마주와 같은 이런 테마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버리죠. 여기다가 이러한 정정불안이나 이런 국가 신인도를 어렵게 할 때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해줘야 할 역할은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 줄 만한 그런 해답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이 엊그제와 같은 폭락세, 블랙 먼데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말 그대로 이제 이 화요일 날은 아주 불장이 돼가지고 모든 종목이 빨간색 아닌 색깔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다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에 순매수해서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원달러 환율을 정부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한국 시장에 주식을 팔고 바로 달러로 환전해 가는 것이죠. 달러가 계속 올랐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차손을 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장에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음 놓고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오늘같이 어저께같이 개인들 투매에서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에 양쪽 합쳐서 한 1조 원이 넘는 투매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 투매가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거래소 코스닥 양쪽을 다 샀습니다. 그 이유는 증시 격언 중에 개인 투매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저가 매수에 나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의 비이성적인 순매도에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우량한 종목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물량을 오늘 주식시장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두가 빨간색으로 불장이 됐을 때 여기서 단타로 외국인 투자는 던져버립니다. 이 하루 사이에 대형주도 5% 이상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투매가 나왔을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장 내부의 요인인데요. 이게 결국은 시장 외부의 요인이 결국은 시장 내부의 요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상에서 뭐 기준금리가 오른다든가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든가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든가 같은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실적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매물이 돼서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시장 내에서 이 인플레이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기준금리가 다시 또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시장 내에서 또 투매 물량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 나타나는 이 투매는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마지막에 참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개인들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계속 처음에 하락세를 가져오는 건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수를 끌어내릴 때 결국은 마지막에 개인 투자가들이 참다 마지막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역시나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들은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 또 시장 내부 요인 중에 기업 위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건데요. 이 대기업들 위기는 우리가 가까운 그 시간을 돌려보면 태형 기업의 법정 관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건설업계에서 순위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SBS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몇 개월 되긴 했지만 이게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린 건데요. 그것 때문에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큰 고통을 얻었죠. 그리고 거기 채권단 회의할 때 진짜 그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 한번 자빠져 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충격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위기, 이거는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서 미국에서 2008년도에 이런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 특히 대형 금융사들이 자빠지면서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이후로 리만 브라더스가 자빠지고 나서 한 10년 동안 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살아남은 그 금융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시장에 갖다 풀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의 이런 그 시장 내부 요인에 의한 경제 내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 또 그걸 보여줬을 때 이러한 위기를 금세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 부실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즉 사업의 실패나 재무적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포기한 사건이죠. 그거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피처폰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던 사업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 충격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가 아는 사장님도 예전에 픽처폰 하시다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건너갈 때 픽처폰에 이 키패드를 만드시는 사장님인데 결국은 LG전자를 이전하면서 이 LG전자 스마트폰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잘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LG전자 자체가 아예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모두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기했을 때 LG 그 부품 회사들은 결국은 애플에 의존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애플 부품업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그렇듯이 이런 개별 종목의 리스크에 대해서 또 시장은 둘러보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개별 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자금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위험은 증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희석되는 위험에 노출돼 버리죠.
특히나 CB나 BW 같은 것들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게 행사하는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전환사채나 BW의 행사가나 전환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을 가장 낮게 해주는 가격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 의도치 않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도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주가 변동에 노출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폭락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 중에 M&A나 이런 것은 마지막에는 뭐 공적 장애금을 투입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고용 안전이나 아니면 산업 합리화를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종목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네. 네, 그 개별 종목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방송이 끝나고 제가 또 따로 좀 이거에서 방송을 좀 해드립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길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폭락장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 빛이 나는 분입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그 노하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파트너님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방송이 또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오후 5시 저희 방송 끝난 직후죠.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서 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 띄워주세요. 네, QR코드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고 근처에 갖다 대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바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이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일희일비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파트너님과 시장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폭락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설명을 드렸던 이 시장 외적인 요인, 또 시장 내적인 요인, 그리고 개별 종목 리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도 있고 이게 접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 외적인 요인에서 정부의 대응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1차 투매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투매가 참다가 결국은 주가 하락을 못 참고 개인들의 투매가 월요일처럼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들의 투매 때문에 특히 이제 이 1차 투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저께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오랫동안 팔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쪽에 참다가 마지막에 손절매 물량이 쏟아진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 시장 외적인 요인 중에 정부의 대응이 나올 만큼 시장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럴 때 1차 투매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내놓는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결국은 어저께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할 때 이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거죠. 어제 장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는 걸 장중 매매 동향을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 대형주 중에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고 실제로 그런 종목에서도 매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장 내적인 요인은 개별 기업의 대응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 내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원달러 환율 같은 그런 거시경제 지표가 변동이 될 때 개별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 이걸 보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흑자 기업들.
이 흑자 기업들은 이런 V자 반등을 제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 내적인 요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중에 그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화해서 현찰을 좀 많이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다음 스텝에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개별 종목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불거져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 여건과 다르게 그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다가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참고 인내하다가는 바닥 가격에 손절매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종목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손절매를 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에는 그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 회사 내부의 재무적인 위험인지 아니면 그 기업이 자기 사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해서 나타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폭락장 대처 방법 중에 주가 급락의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충분히 제가 예전부터 강의해 드릴 때 기본적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요. 그 기본적 분석을 좀 공부해 보시면 이 폭락장이 나타났을 때 주가 급락이 어디에서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의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사주는 종목이 있으면 시장이 폭락하는 데서도 제일 먼저 V자 반등을 만들기도 하고 하락폭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종목은 손절매를 쳐야 하는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투매 주가 상승하는 사이에서 나오는 그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갑자기 나오는 이러한 그 첫 투매는 분명히 그 첫 투매를 갖고 오는 악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악재가 났을 때 나타나는 그 첫 투매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상승 추세에 젖어들어서 이런 시장이 꺾이는 걸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물려 있으면 결국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투매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동참해야 한다는 걸 아예 가슴속 깊이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 뜻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30여 년 좀 투자하면서 많이 경험해보면서 이제 생긴 하나의 좀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매할 때, 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바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락하는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에 많이 비교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죠. 왜? 땅에 완전히 박혀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용기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은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사줄 때 그래서 하락이 멈추고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 이 급락주 공략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범람할 때, 즉 이 온라인을 찾아봐도 오프라인 신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라면 그건 확실히 시장에 이 개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계속 조성시켜서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의 투매를 가져오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가 범람할 때는 이제 곧 투매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물론 이거는 우량 종목에, 즉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적자 기업도 V자 반등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런 V자 반등은
그 중소형주에서 작전주들에서 많이 나오고 결국은 작전주들이 자신들의 작전 실패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량주로 자기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이런 골이 깊은 하락을 나타낸다면 이때는 말 그대로 한 번쯤 그 바닥에서 그 V자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급락주 바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이 급락주의 바닥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데 가격만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어느 쪽이든 강하게 매수해서 그 하락을 멈춰줬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장대 양봉이 났을 때 그때가 진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주들은 바닥을 예상할 때 반드시 거래량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V자 반등은 철저하게 실적 우량주에서 나온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 우량주들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기업 실적이 흑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될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기 시장에 대해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영업력을 갖고 자기 시장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진짜 저점에 살 수 있는, 저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거래하시면서 이런 종목, 이런 하락하는 종목들에 물려버리시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 가격을 봐도 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절매도 일부 생각해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은 여러분한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 알차게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도 조금은 안심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혼자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이런 변동성 장세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수익으로 이끌어가는 기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바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이나 문자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꾸준히 소통을 해나가시고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종목 시간으로 다시 이어갈 텐데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셨죠?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앞서서 살짝 첫 번째 종목 차트가 보였거든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러니까 차트를 준비할 때 일부러 이름을 빼놓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라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림만 딱 봐도, 차트만 딱 봐도 이게 어느 종목인지 금세 아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올라왔던 종목. 이게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큰 산을 만들고 나서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에서 삼성전자를 제끼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난 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1등을 해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1위로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주류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 SK 하이닉스는 제대로 잘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했고 삼성전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D램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D램 반도체를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을 하고 특히나 어느 정도 그 하이엔드 제품에까지도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해본 것이죠.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이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였기 때문에 이들 세 회사가 수량을 조절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의 창신 반도체나 이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는 완전한 레드오션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에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납품한다는 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가 원하는 가격에 또 수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블랙에리라는 AI 반도체를 그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HBM3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를 양산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이 마이크론 쪽에서는 양산할 만큼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양산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럼 그만큼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아깝죠.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독점을 하고 있고 앞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락했을 때 저 부분이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이 독점 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깨질 것이라는 말 때문에 저게 주가가 흘러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HBM3에 대한 독점이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서 실제로 지난 3분기 때 SK 하이닉스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죠.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미국 반도체 공장을 SK 하이닉스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돈이 하나로 5조 5천억, 이게 미국 달러로 38억 7천만 불이나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 SK 하이닉스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HBM3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 미국 공장을 짓는 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SK 하이닉스를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 뭐 추격 매수를 한 날이 있더라도 계속 사주고 있죠.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고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HBM3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D램이나 낸드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들은 해외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좀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SK 하이닉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 HBM3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미국 공장도 짓고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리딩 업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SK 하이닉스가 선도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 16만 5천 원, 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16만 원, 목표가는 짧게는 20만 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한 주식입니다.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죠. 아시아나 IDT면 아시아나 그룹에서 전산 쪽, IT 쪽을 담당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상장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국적기로 탄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IDT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아나 IDT가 이 폭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시아나 IDT라는 이 IT 업체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은 자기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발권입니다. 거기서 발권하는 거 우리가 항공권을 한 장 한 장 사줄 때마다 발권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거를 이 아시아나 IDT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는 이번 올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국적기로 가면서 이 발권 업무가 이제 대한항공까지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 둘 간의 이제 이 합병에 대해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서 특히 이제 이 독점을 관련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이 승인을 내줄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그러다가 막판에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다는 그 시점 가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은 비상장 회사인 한진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진정보통신이 바로 그러한 대한항공의 발권 업무를 하고 있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 아시아나 IDT의 이런 항공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항공권 발권까지도 이 비상장인 한진정보통신에서 모두 가져갈까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 IDT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의 이 주된 사업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이 의향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아시아나 IDT의 최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부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일반 소액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런 주가 폭락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러한 주된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국적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IT 업무들을 이 아시아나 IDT 쪽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11,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0,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일단 보시고 이번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SK 하이닉스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목표가 15,000원으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날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근처에 갖고 계시죠? 휴대폰 켜서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근처에 갖다 대시고 기다려주시면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1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로 이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QR과 동일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좀 어지럽게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어제 차트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반등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그 현대코퍼레이션이라고 옛날에 현대종합상사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과 관계가 많이 돼 있는 종합상사주인데요. 주로 무역, 즉 수출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다 보니까 이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거래 자금도 이 달러 베이스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벌이는 돈은 맨 마지막 12월 달 말일자로 해서 달러를 얼마의 환율로 원화로 그 환전할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달라집니다. 즉 원화 표시 실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원달러 환율이 아마 올해 연말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아마 꽤 높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무역을 관계하는 이제 종합상사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상용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초에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 상사주들은 항상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더 뛰어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 상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쟁 기업들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 미국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종합 상사주들, 이런 상사주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7,500원을 좀 짧게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29,000원을 좀 길게 보시고 이건 이 좀 긴 안목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종목 현대코퍼레이션까지 가격 전략 살펴드렸으니까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파트너님 앞으로 이제 10분 뒤에 공개 방송 진행하실 건데 여기서 어떤 내용 다루실 거예요? 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못 드리고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쉬운 예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개 방송 10분 뒤죠. 5시부터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좋고요.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